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목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이죠.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죠. 네. 10년물 금리 하면은 국채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10년물 국채 금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 시장도 10년물 금리. 예, 10년물 금리를 에다 가상 금리를 더해서 네.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결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기준점이 일단 기준점이 10년, 2년물하고 10년물 또는 3개월물하고 10년물 네. 이렇게 보니까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네, 맞춰 있죠. 근데 기록 세웠죠. 최근에 16년 만에 최고치. 10월 4일에 장중에서 네. 4.8%대 4.9에 근접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물론 이제 선물로 봐야 될 건데 네. 아마 4.6%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예, 내려왔습니다. 좀.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오르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하면 가장 와닿는 게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네. 이게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일단. 네. 10년물 금리 할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그 30년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되잖아요. 그렇죠. 주택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사실 요번에 물가가 발표 났잖아요. CPI가. 물가가 3.7로 나왔죠. 예. 3.7%가 나왔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렌트가 있어요. 네. 근데 렌트가 이제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렌트 불안이 얘기할 때 이게 렌트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택 렌트. 네. 근데 렌트 하면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은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렌트 할 땐 호텔. 호텔 이게 렌트로 들어가요, 미국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빌려주는 렌트 네. 그 되고 한 개는 이제 제가 집주인인데 집주인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렌트를 하려면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받느냐. 이게 자가 소유에 대해서 렌트하는 서베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택 시장하고 렌트가 연결된 곳은 요 부분이에요. 자가 소유 렌트. 네. 왜냐면은 내 집값이 올라가면은 렌트값 렌트값이 비싸게 받아야 올라가잖아요. 되니까. 비싸게 받아야 돼서. 근데 지금 이제 왜 30년물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8%에 육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 집을 살려면은 8%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고정금리가 거의 99%를 넘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가 고정금리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변동금리를 안 하고 대부분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우리는 한다. 변동금리가 퍼센트지가 낮고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합해져 있는 혼합금리가 많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그 우리가 보통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변동성을 해칭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정금리가 발달될 수 있으니까 나 모기지 금리가 0%대 기준금리 0%대면 굉장히 싸잖아요. 3%대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때 고정금리를 활용한 그때 사람들은 고정금리 되신 분들은 이익을 예를 많이 들어서 보고.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사를 가면은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새로운 금리를 적용보다는 8%를 적용 7%대를 받는데 내가 지금 금리에서는 뭐 3%대로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돼 있다면은 이사 가시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당장 7% 이상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사를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시장이 경직되겠네. 주택시장이 가격이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미국
주택 가격이 내년에 그 올 연말까지는 한 5.8%, 내년 7월까지 6.5%까지 오른다고 아하. 미국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진로우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미국식의 고정금리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그걸 그렇죠. 건조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물가는 결국에 렌트하고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근원 물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렌트비가 약간 뭐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호텔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여행 시즌이 지나면은 계절성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쵸. 예, 이제 집값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렌트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시장은 사실 금리 시장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장기 동안 침체돼 있어서 네. 일본 금리는 사실 보남 안 하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냥 네. 기준금리로. 네. 근데 최근에 일본 금리 시장 봐야 된다는 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가요? 이제 똑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예. 10년물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장기채를 10년물 금리를 사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죠. 예, 걷어들이면은 채권 가격이 걷어들인다는 말, 산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수요 공급할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올라가죠. 그럼 그럼 금리 채권 떨어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을 사들이는 것이 국채 시장에서는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YCC라 해가지고 Yield Curve Control, 그 10년물 금리를 사들이고, 단기물은 팔 수도 있지만 10년물은 걷어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데 사실 왜냐하면 그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 아직도 마이너스 뭐 금리를 사실 하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금리에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YCC에서 장기 금리의 10년물 금리의 상한을 예. 조금씩 높이고 있었어요. 예, 0.5로 돼 있다가 이제 1%대까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엔화가 저금리니까 엔화를 그 사람들이 많이 빌려서 전 세계에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쵸, 엔캐리 트레이딩. 예,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트레이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0년물 자체는 일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 시장도 금리가 급등하고 이러면은 뭐 그동안에 저금리에 익숙해 있는 환경에서 예.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일드 컵 컨트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장기에 있는 1.0보다 %의 허용치보다도 네. 참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은 이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엔화 강세가 일으켜지고 급작스러운 엔화 강세가 일으켜지면은 엔캐리 트레이더도 청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변화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10년물 금리 YCC를 지금 미국의 그 국채가 계속해서 공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입찰료 같은 것들이 좀 경쟁률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다행히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공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수급 공백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 시장 금리보다도 입찰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미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중국에서도 사줬고 일본에서도 사줬고 또 연준이 많이 사줬잖아요. 그전에. 근데 연준은 지금 통화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줬던 것들을 지금 QT라 해가지고 매달 950억 달러를 이렇게 QT 통화 긴축을 이게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양적 긴축입니다. 통화량 줄이는 거. 예.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YCC를 미국에서도 한다고 하면은 이걸 10년물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이상한 시그널을 주죠.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QT를 하면서 그렇죠. 또 이거를 또 사들이는 걸 한다. 뭐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어쩌란 하는 거죠. 말인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난주도 그렇고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10년물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인데 그리고 30년물이 4.7% 되고 그렇죠. 이건 4.6% 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2년물 금리가 5%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30년에 4.7% 준다면은 물론 내가 죽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30년간의 4%대를 준다는 게 굉장히 높은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채권 투자하지 누가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리란 말이에요, 사실. 예. 연리고 개인으로 만약에 그렇게 30년간 뭐 돈을 투자해서 뭐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면 복리도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자는 저 한국 경우에 이제 그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4개월마다 한 번씩 그 이자를 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채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주거든요. 그냥 이거를 투자할 때, 자, 향후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수익률이 내가 채권으로 통해서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기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표면에서 이거 수익률이 뭐 4.6이다. 그러면은 내가 세전에 4.6만큼의 예금을 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4.6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자를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예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매일매일의 가격에 신경 쓸 필요가 신경 없잖아요. 없이, 예. 그럼 4.6만큼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0년물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10년물이 3.6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채권의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럼 어렵다고 치고 넘어가겠고요. 그럼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게 내 돈을 투입했었을 때 만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기간의 듀레이션이에요. 근데 듀레이션이 긴 거를 이제 장기채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물 같은 경우에 1%가 내려가면은 그 10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 수익률을 받아요. 그러면은 20년은 예. 1%가 내려가면은 20%의 수익을 받는 거예요. 3년물은 30%의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은 주식의 기능하고 예금의 기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왜 이게 중요한가? 그러면은 10년물을 봤을 때 나는 채권 투자하고 싶어. 그냥 채권 투자하지 내 주식이 투자하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정할 때는 기업의 순이익에서 이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거나 그렇죠.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되거나 그렇죠. 기업의 순이익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PER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PER의 역수가 기업의 순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뭐 PER 10배 이러면은 결국은 이게 PER의 역수로 되니까 10%가 되고요. 거기에서 10년물 금리를 빼면은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초반에 좋았잖아요. 네. 작년에 사람들이 주식시장 올해 정말 안 좋을 거다.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괜찮았어요. 10년물 금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내렸어요. 그리고 올 5월 달까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10년물 금리의 출렁임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 전쟁 속에서도 이제 10년물 금리를 완화한 이유는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죠?
사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지 않아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채권 그렇죠. 투자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주식도 돈을 벌고 채권 투자하고 여기에 또 환율하고도 연결되고 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증권사들에서 이제 미국 금리 베이스로 한 ETF 상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죠? 여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거에 이제 금리가 유동시다 보니까 금리 상품에, 특히 해외 금리 상품에, 미국 금리 상품에 ETF를 겨냥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게 그 환 리스크나 이런 거에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통상 채권은 손실 보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때 빼고요. 마이너스 금리는 웃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만기에 가면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금리로 봤을 때는 그 정상 금리 적혀 있는 것만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안 본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배로 먹고 싶어. 10% 먹는데 내가 3배를 때리면은 30%를 먹잖아. 맞아요.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사서 올해 뭐 3, 4월에 팔았다고 치면은 이거 이득이지만 그 뒤에 8, 9월 달에는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때 사는 분들은 이 2배, 3배짜리 사신 분들은 엄청 손실을 보죠. 그렇죠. 2배, 3배로 손해를 보는 거죠. 2배, 3배를 손실 그렇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 값에 2배짜리 레버리지 쓰는 경우에는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손해를 본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보통은 그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손실을 만기까지 가면은 손실 보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 외국 한평 채권도 2021년인가 그때쯤에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은행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가 보편적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 발행하는데 사람들이 입찰률이 막 높은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리가 마이너스로 더 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채권이 겨우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같은 플러스인 세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만기까지 가지고 상상도 하면 못하죠. 만기까지 가면 돈 내야죠. 손실인데 돈은 줘야 손실인데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덴마크에서 마이너스로 주택 모기지 금리도 발행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세상에 내가 원금보다 덜 갚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이게 독인 거죠. 세상에 이런 독을 맞고 지금까지 살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준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뭐 금리를 움직일지 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영향을 여러모로 좀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연준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이제 그 요즘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금리를 이제 동결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CME 패드와치 같은 걸 보면은 뭐 연준의 금리가 11월에 동결될 확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도 그렇고요. 12월 한 70% 정도 금리가 동결될 분위기로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예. 네, 이 부분인데 이게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네. 아니면 이것이 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 두 부분이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금리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느냐,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사시겠어요? 달러를 사려고 하겠잖아요. 기축통화 물론 이제 사죠. 기축통화나 아니면은 금 사거나. 금을 사잖아.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아까 제가 90% 육박하다고 봤는데 그게 네. 92.8%였을 거예요. 넘어갔군요. 예,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좀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불확실성이? 이게 주식시장이 뭐 이게 금리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호재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 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야,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금리에도 심리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유가는 어떤가? 네. 이게 유가는 딱 그 전쟁 발발했을 때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여기는 석유가 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뜯어낸 거죠. 그 팩트를 좀 부각시켜서. 부각시키면은 막 유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막 살 거고요. 그러면 그 부각이 안 됐으면은 뭐 좀 내려오는 거고. 그러네요. 이건데 이제 사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그 전에 이제 1973년도까지 뭐 4차 중동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하마스하고는 계속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네. 쪽에 하고는 계속해서 갈등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2021년에도 우리가 뭐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21년 5월 달쯤에 네. 이게 일어났고 그때도 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뭐 아주 오래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가자 지구의 그 정당인 또 단체죠. 이 하마스라는 게 우두머리를 이제 목을 따겠다. 네. 뭐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이죠. 입장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잘 되어야지. 뭐 잘 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해결되면은 왜냐면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계속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사우디나 이란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이 수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수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우디가.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평화가 오는 와중에 이게 갑자기 튼적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자기네 뭐 지금 집안살림하기 바쁜데 여기까지 관여할 경황이 그래.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확대되지만 않으면은 유가나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지금 이 전쟁은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범아랍권의 동향 이게 굉장히 유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란이 예. 만약에 배후에 이제 이란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앞면으로 나서는 순간 예, 얘기가 좀 달라지죠. 달라지죠. 예. 그리고 호주는 그 해협 그 봉쇄. 봉쇄. 네. 예. 그것 이게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영향을 주지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너무 이걸 떠드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냥 심리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전쟁, 왜냐면 하마스라는 데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자기네들 입지 같은 것들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중동의 평화가 오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쨌건 그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가도 사실은 그 팩트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서 이제 좀 흐름을 그냥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도 별로 영향 안 받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 금리 금요일 날은 뭐 영향을 받았긴 했지만은 뭐그 대체적으로 나스닥의 예. 경우에 사실 다우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하면 사실 이제 항공, 유통, 운송 이런 게 먼저 움직이면서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운임지수 얘기인데 운임지수 쪽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운임 지수를 경기 선행 지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렇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반영을 했다 예. 그 전에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맞췄다. 우리 뭐 옛날에 뭐 계속 뭐 터지면 BDI 발전 네, BDI 하죠. 이거 보잖아요. 계속.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원자재를 나르는 얼만큼 자주 네. 배가 움직이고 얼만큼의 뭐 원자재를 싣고 가는데 이걸 표시하는 것이 BDI예요. 그러니까. 1985년을 천으로 보고 지금 이제 BDI가 지금 한 2000선 가까이 되잖아요. 1900대로요. 네. 그럼 1000에서 사실 2000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BDI가 뭐 만도 넘은 적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최근에 와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년 정도는 1700대예요. 그 1700대다 보니까 이게 그 1900대 그리고 이게 계절성이 있어요. 이게 가을쯤 돼 이맘때쯤이 되면은 높아요. 그러면 올해 이 전쟁 때문이 아니고 예, 이게 시즈널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오랫동안 갈 건가,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건가, 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지만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출 감소폭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중국의 수출이 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의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관리사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PMI 지수가 50이 안 되는 49.9지만은 15개월 만에 재고 높은 수준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근데 PMI도 뭐 이걸 가지고 전적으로 경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BDI 네네. 사실 아까 해운업을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SCFI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BDI만 가지고 운임 지수가 좋다고 얘기하기가 뭐하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중국에서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그 호주에서 또 원자재를 뭐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브라질에서 그러면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이 BDI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절성을 넘어서 네.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를 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수겠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 같은 때에 어떤 거를 내가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될까? 물론 아까 뭐 전쟁 같은 것도 뭐 이제 뭐 불확실성이 뭐 상존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투자자분들께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걸 좀 고려해라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채권은 투자해도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본인 돈이라면. 그리고 저는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 같은 거를 본인 권하는 돈이라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얼마 좀 부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위험은 피하시라는 말씀이죠. 위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생각했을 때는 주식도 뭐 이 정도면은 더 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주식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거를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수익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닥을 물론 찍었죠. 반도체는 내년 1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 한번 보세요. 저번에 말했던 일라이 릴리가 신고점을 52주 신고가를 넘었어요. 네. 600달러에서 500 이렇게 대로 내려갔다가 540도 10% 정도 떨어졌다가 금요일 장중에는 629불인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종가는 물론 609불이었지만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 노보노 디스크도 계속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견고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에서 뭐 후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올랐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숫자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실적죠. 실제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것도 제약 바이오주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시크니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 네. 이런 경기 민감주는 이게 안 나올 때 소위 말하는 고퍼라고 그러거든요. 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 이익이 잘 나왔을 때 그 전에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싸다. 왜냐면 저퍼가 되니까 싸 보이죠. 그럼 수익이 많이 나고 그렇지만 이때는 팔아야 될 시점이에요. 그 전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퍼에서 사고 저퍼에서 사는 더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가 뭐 롯데케미컬이라든지 대한유나 같은 화학 종목들도 한번 볼 수 있고 조선업은 뭐 전에 저희가 말하고 난 다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옛날에도 호황이 있었을 때 2002년부터 2007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염두의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선업 같은 것은 접근을 해보고 뭐 아무래도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닝샷이 왔잖아요, 금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조심을 하시되 너무 그렇게 위축되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원경 교수님과 저희 함께 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